분당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당구인데 뭐 여기 도시개발 대장지구 도시개발하고 있고요.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인 한교 신도시가 있는 곳이 분당이죠. 가격 뜨는 데는 다 뭐 중강남이고 뭐 저기 경기도의 강남이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진짜 중강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분당뿐이다. 왜냐면은 강남보다 떨어지는 요건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비벼볼 만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가 좋느냐, 일단 첫 번째 이게 판교 테크노밸리 제2 판교 3판교 이렇게 들어가는데 테크노밸리는 조성을 여기저기 많이 했어요. 동탄도 동탄 테크노밸리 있고 신도시마다 자족시설은 늘 배치하려고 한다. 신도시에 자족시설이 성공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판교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해냈다.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자족시설이 있으면 뭐가 일단 보장이 돼요? 베드타운이 아닌 그래도 자족도시는 된다. 자족도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드타운이에요. 서울에 이렇게 있는데 운정 이야기를 할 때 여긴 자족도시가 못 되고 베드타운이죠. 그런데 여기에 창릉지구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 가깝고 그 다음에 여기 가격 너무 뛰어버려서 여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여기도 분양가 나오는 거 보고 거품이냐 아니냐 봤을 때 3기 신도시는 거품이 좀 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타운은 좋지 않다. 그런데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 상권 좋아요. 이런 것까지 무시하진 않는다. 아 우리 지역 폄하하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희는요 지역을 폄하한 적이 없어요. 지역에 맞는 가격은 이 정도인데 거품이 이만큼 쌓였으니까 요거 빠져야 된다 이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더 거품이 많이 꼈죠.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도 버블 세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한 곳이 분당이었다. 자 그리고 특히 학군. 분당 학군은요 목동 학군도 씹어먹을 수 있죠. 강남 학군 다음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다. 목동이랑 분당이랑 2등 자리 다투겠죠. 그러면은 지역 이야기를 할 때 라이트하우스는 이야기했던 것들 있지 않나요? 교통, 상권, 그 다음에 자족시설, 학군 다 잘 갖춰져 있다. 분당은 그러니까 더 떠야 된다. 그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가격은 이 정도인데 이미 거품이 이만큼 쌓여있다. 그러면 요게 빠진 다음에 장기적 우상향도요 정상적인 가격에서 화폐가치 하락으로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은 괜찮다. 그런데 그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닌 지금처럼 돈만 엄청 풀어가지고 다들 빚만 잔뜩 내가지고 때려 부었다. 그러면요 그 거품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 분당 아직도 뜰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 뭐였죠?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띄운 1기 신도시가 분당하고 일산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재정비 시범지구를 지정한다. 그럼 뜨는 거 아니에요? 뜰까요? 보면은 여기 이미 간섭하지 말라고 하죠. 왜 정부에서 간섭을 하냐?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느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여기저기 추진한다고 하는데 답답한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느려. 잘 좀 해줘. 빨리 좀 해줘. 저 얼굴 성형 이야기는 저한테 하신 이야기인가요? 거울 한번 보시고 다시 오시고요. 뭐 깔 게 없으면 메모를 까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달라. 정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게 되면 뭐가 되죠? 가져가죠. 공공임대, 분양이나 임대 이런 것들도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추진하게 해달라. 왜냐면 이번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는 엄청나게 거대하게 했어죠. 재건축 규제를 내가 다 풀겠습니다. 안전진단 다 풀어주고 한다고 하는데 막상 제대로 풀어주는 것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도와달라고 할까요? 정부 아예 척질 순 없고 어느 정도 도와달라고 하느냐. 분당 같은 경우는 일단 종이 났죠. 그래서 종상향을 좀 시켜달라. 용적률이 요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재건축해서 지어봤자 수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종상향 시켜달라. 그 다음에 안전진단 풀어달라. 제초안 좀 빼가는 거 좀 그만 빼가라. 분양가 마음대로 높일 수 있게 풀어달라. 이 정도지 우리 특별대우 해가지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어려운 이유는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일단은 1기 신도시 언제 들어왔죠? 91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말씀드렸을 때 80년대랑 90년대 아파트는 용적률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80년대는 거의 한 200%대라면은 90년대는 250% 넘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여유 용적률이 적다. 왜냐면은 300% 하더라도 여기는 100%를 늘릴 수 있는데 여기는 50%밖에 못 늘린다. 이 50%를 250에서 나눠 먹어야 되고 여기서는 100%를
200에서 나눠 먹는 거니까 수익은 4배 차이가 나죠.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그래서 90년대 아파트들은 재건축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1기 신도시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특별법에서 용적률 500%까지 풀어주겠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이렇게 풀어야지 그나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분당의 장점, 자족시설이 많아요. 한 10만 명 사는데 일자리가 한 10만 개 있다. 그런데요, 종상향하고 용적률을 풀어줘가지고 집이 20만 세대로 늘어나 버려요. 그럼 반은 베드타운 되는 거죠. 상권도 북적되면 좋은데 너무 북적되면 그것도 안 좋죠. 교통도 막히죠. 주차도 힘들죠. 여러 가지 안 좋아지는 점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건축 잘 됐는데 다른 데는 안 됐으면 좀 바라겠죠. 근데 다 같이 되면은 그럴 일 없죠. 그리고 이해관계 여러 가지 해 있고 일시에 재건축하는 건 불가능하다. 특별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법이다. 왜 특별법 자체가 말이 안 돼요? 30만 호 일시에 다 부수고 재건축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30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 전세가 폭등하면은 정부 가만히 둘까요? 그래서 지금 추풍낙엽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 이런 지역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락세가 정체되었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우리 1기 신도시 특별법 해준대요 라고 올라가다가 쭉 빠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 전세 역시 8월 전세 대란이 났죠. 이렇게 거꾸로 역전세 나눠요. 왜? 날 수가 없는 거니까. 매매 가격 지수도 8월 이후 하락폭이 커진 거. 그 이유가요,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역전세가 나죠. 역전세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돈을 마련해서 그만큼 역전세 난 만큼 돌려주든가, 아니면은 역월세를 하든가, 아니면 빨리 급매로 내놓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하락도 더 빨라지는 거고. 자, 그래서 실거래가 변동 현황 보시면요, 부분적으로 오르고 있는 곳들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요, 얼마 안 남았죠. 올해 떨어질 수가 없더라. 이거는 작년 10월부터 변동률인데 오르다가 떨어진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파란색으로 변해갈 것이다. 과거 버블7 때처럼. 전세가율 역시 쭉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율이 뭐죠?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 전세가율이 떨어진다. 전세가율이 74였는데 54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요, 전세가율이 74일 때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내놓으면 7억 4천짜리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5억 4천짜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물론 전세가도 어느 정도 올랐고 매매가도 어느 정도 거품이 끼는데 매매가 거품이 더 많이 쌓였다. 그래서 문제는 갭이 2.6억이었다면 이제는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갭이 4.6억이 됐다. 그러니까 2억을 더 가지고 와야지 투기꾼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억을 더 가져왔어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역전세 나면은 거기다가 또 계속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요. 그리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전반적으로. 예전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8월에 전세 대란 난다. 근데 8월에 전세 대란 나는 이유는 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을 시행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하는 2022년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는 늘 똑같은 이야기 했었죠.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오른 게 아니다. 저금리 때문에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랑 전세랑 무슨 관계야 이야기를 하지만요, 전세 시장에 대출을 내주면서부터는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가 떨어지는 거죠.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끌족들은 금리 올라가면 이자 내느라 죽는데 갭투기 한 사람들이 뭐가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금리 올라가면 갭투기들 싹 빠지죠.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전세 가격 빠지고 매매 가격도 빠지니까. 그러니까 투기 수요, 지금 아무리 정부에서 투기 수요 부르려고 별의별 정책들을 다 쓰고 있죠. 왜? 실수요는 이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수요라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수요들이 들어올 상황이냐? 역전세가 나고 있는데. 제일 위험한 시기인데. 그래서 매매 거래량. 자, 1기 신도시 특별법 한다 우와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완전히 떨어져서 8월에 25건 거래했대요. 그에 반해 2020년 6월 이때 거래량은 1575건. 개박살이 난 거죠. 몇 분의 1로 줄은 거죠? 63분의 1 토막 났다. 물론 이 시기에는 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배제 이걸 해줬기 때문에 증여세보다 저렴하게 넘길 수 있으니까 증여성 거래가 많이 나왔다고 치더라도 100건도 안 나오는 게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는 25건 나왔다. 9월도 이제
내일이면 끝나죠. 18건. 자, 매매 거래 현황. 오, 여기 계속 올라요. 7월인데. 이게 이상하죠? 8월에 매물 23억짜리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22억 5천까지 호가 떨어졌는데 이래도 안 사고 있죠. 요 실거래가를 볼 게 아니고 요 실거래가 자체도 이상하지만. 그리고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뚝 떨어지고 있죠. 호가도 지금 6억 7천 거래되고 6억 5천까지 떨어졌다. 전세 가격 쉬었다 내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죠. 요거 마지막에 하나 튄 거 말고. 여기도 전보다는 좀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 거래가 안 되고 직거래는 안 넣어줬죠. 또 치사하게 직거래 표시 안 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 말고 파는 사람이 홍경되지 말아라,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는 직거래 넣어줬습니다. 12억대로 나왔는데, 자 호가 보세요. 16억에서 14억까지 떨어졌어요. 호가가 14억까지 떨어졌죠. 여기도 또 호가가 1억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실거래가를 보는데 떨어질 때는 호가가 더 낮으면 호가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왜? 15억에 거래됐어요. 그런데 14억짜리 매물이 있어. 근데 14억짜리 안 사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떨어져도 안 산다. 그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죠. 올라갈 때 신고가는 25억이에요. 근데 26억짜리 매물이 있어요. 그건 거래가 안 돼. 25억까지가 살 수 있는 한도였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실거래가를, 떨어질 때는 호가 위주로 보라는 거죠. 근데 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지금 억 단위로. 불과 3개월 만에 1억, 2억씩 떨어지고 있다. 역시 전세 가격 슬금슬금 멈추든가 빠지든가 하고 있죠. 자, 매물 어때요? 매물 조금 빠지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올라간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리고 전세, 월세 쭉쭉 매물이 쌓이고 있다. 라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전세 대란 안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월세 대란 역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거죠.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이 분당이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풍낙엽이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떨어질 시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이걸 가지고 오히려 조금 올려놨으니까 더 크게 불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은 어떻다. 지금 뭐 지역별로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얼마까지 올랐고 지금 어떻게 떨어지는 상황인지를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거품이 많이 쌓였다. 그리고 지금 그 거품을 감당할 수 있는 실수요가 없다. 그러면요, 결국은 수요 공급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요가 더 핵심이죠. 내가 남들 다 돈가스 만원에 파는데 나 혼자 돈가스 2만원에 팔고 싶어요. 우리 집 돈가스는 특별한 망치로 두들겨서 더 육질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기름도 세게 기름 써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맛이 좋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 그래 2만원짜리 더 맛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만원짜리 돈가스 먹을래. 돈이 없어. 하루에 만원밖에 못 써. 그래서 만원짜리 사 먹으러 가요. 그런 것처럼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더 핵심이죠.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가격이 돼야 된다. 그런데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가격을 넘어선 지는 오래인데 마감 임박, 그렇죠? 공급이 없습니다. 마감 임박 효과로 가격만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마감 임박 아니고요, 저기 사장님이 망했어요 해가지고 맨날 가게 내놓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맨날 사장님이 망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저기서 굳이 빨리 급하게 살 필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요, 안 팔리면 가격 낮추겠죠. 진짜 망하겠죠.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심리가 최소 올라간 게 8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4, 5년. 길게 되면 7, 8년이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때까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아, 이 정도 가격까지는 최소한 떨어지겠구나. 예전 가격에 비해서 거품이 한 2배 이상 꼈으니까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단지별로 보시면서 내가 본 단지의 거품을 확인하시면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겠다 예측하시고 그때쯤 매입하시면 된다. 아직 한참 남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